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2일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세상의 돈의 흐름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펀드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특히 좀 점점 더 투자 공부를 좀 정밀하게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한 만큼의 수익은 안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좀 수수료는 꼬박꼬박 많이 떼가는 것 같은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와서 ETF로 눈을 돌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또 정작 ETF도 막상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면 잘 모르겠고, 또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들도 이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좀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ETF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게 A부터 G까지 같이 공부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장 김찬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근데 여기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요새 좀 화제의 ETF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기사 뜨거나 해서 보면 예. 한투 상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예. 네. 뭐 얼마 전에 또 베트남 방송을 또 경제자유살롱에서 하셨잖아요. 아, 네네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저희 베트남 ETF도 좀 많이 아주 투자자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흥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냐니까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ETF를 한 번도 사보신 적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네. ETF 투자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좀 간략하게 좀 쉽게 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요. ETF를 투자를 해보신 분보다는 안 해보신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ETF 투자를 이제 전기차랑 좀 비유를 해요. 아, 네. 지금 뭐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돌아다니죠, 길에. 근데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보다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더 많죠.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나도 전기차를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휘발유 차를 운전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뭐 몇 년 더 타다가 아마 전기차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기차 같은 느낌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ETF의 특징의 가장 큰 건 ETF가 이제 우리 뭐 그 투자의 민주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사고 팔 돈이 없으니 네. 그래도 나는 돈을 불려야 되겠으니 네. 뭐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뭐 오를 만한 주식을 사서 조금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시다가 또 채권 투자 해보려고 하면 채권 투자도 단위가 되게 크면 그렇죠. 또 투자를 못 하고.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그게 뭐 강남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채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유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투자들을 다 ETF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 단위 가격으로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뭐 이렇게 해서 뭐 소액을 갖고 있고 소액을 투자하실 분들도 ETF를 통하면 모든 세상의 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시면 나도 그러면 내가 큰 돈을 가진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나서면 ETF가 뭔지는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ETF의 인기가 뭐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 그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량 전체 거래량의 이제 3분의 1이 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뭐 100만 원이 거래된다고 하면 30만 원 이상은 다 ETF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리는 것처럼 네, 팔리는 ETF 것처럼. 종목처럼 이렇게 팔리는 종목처럼. 거죠. 네, 네. 처음에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낯설어 하셨는데 요즘은 무슨 ETF, 투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잘 알아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꽤 생겼고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이제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ETF라는 게 이 세상에 나온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네. 네, 또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됐는데 지금 뭐 어떤 앞서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펀드 이런 것들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거를 고스란히 다 이 반사이익으로 얻어서 최근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ETF가 지금 한 1경 정도가 됩니다. 규모 자체가. 그러면 뭐 한국 GDP가 2천 정도 되니까 한국 GDP의 1년 GDP의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고 한국도 한 1% 정도, 한 90조에서 100조 정도 규모로 ETF 시장이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ETF 보니까 또 약간 주식형 펀드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 주식형은 네. 팔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며칠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ETF는 주식이랑 똑같죠. 네. 환매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본 그것대로 내가 네. 수익을 얻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네, 할 수가 파는 있는 시점에 거고. 우리 주식 삼성전자 주식 파는 것처럼 내가 얼마 받겠구나라고 정확히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액티브 주식형 펀드하고. 예, 펀드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이제 저비용의 투자라고 보통 많이 ETF 투자를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펀드 투자를 그만한다고 해도 뭐 7일, 8일 걸려서 돈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내가 파는 시점에 얼마 받을지도 사실 특히 뭐 해외 펀드 그쵸, 같은 그게 경우는 조금.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돈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확실하고 뭐 내일 모레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오늘 판 ETF를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ETF를 오늘 살 수도 있고요. 뭐 바로.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ETF가 인기를 더 얻어가고 또 ETF 안 해보신 분들이 ETF를 알아야 되는 당위성 이건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처럼 생각을 하고 파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ETF는 거래 수수료 플러스 또 네. 한 얼마 정도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주식이나 뭐 ETF 한 종목이나 뭐 거래할 때 이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제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제 매매 수수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살 때 수수료를 내고 팔 때 수수료를 내고 그건 이제 정말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요즘은 또 평생 뭐 무료 수수료 이런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제한하는.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더 싼 수수료를 찾아서 하시면 사실 사고 팔 때 수수료를 안 내면서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주식은 이제 매도하는 시점에 이제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네. 근데 ETF는 이제 증권거래세가 또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TF 시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ETF 시장이 생겨날 때부터 이제 증권거래세를 좀 면제했거든요. 아, 그게 개별 종목이랑 다르네요. 네, 그건 이제 유리한 거죠. 주식보다 유리한 거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고 저희가 삼성전자한테 비용을 내진 않지만 ETF는 ETF라는 그 이제 펀드인데 그 펀드 안에 여러 종목들을 넣어놓고 중간 중간에 이제 먼저 이제 사전에 설정해 놓은 룰대로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 팔기도 하고 이제 운용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기차 ETF다라고 하면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을 넣었다가 어떤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 종목을 빼드리기도 하고 네. 뭐 다른 종목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네. 뭐 그런 운용의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운용의 작업의 수수료 그 수수료를 저희는 또 이제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ETF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또 별도로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보통 최근에는 이제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뭐 1년에 보통 뭐 0.1%, 0.2%, 뭐 낮은 건 0.1%보다 더 낮은 수수료도 있고요. 네. 좀 높은 건 0.5%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0.2% 정도. 평균적으로. 네, 0.2%.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ETF에 투자했을 때 보통 1년을 투자했을 때 0.2%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통 1억을 내가 어떤 ETF 투자했다고 하면 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6개월을 투자를 반만 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에 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그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간이 1년이 되면 한 0.2% 정도 내는데 뭐 6개월이 되면 그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보수는 얼마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제 소개가 많이 되는데 네네네. 그거 플러스 그런 거래 수수료와 네네네. 그리고 그런 기타 비용, 네. 예, 그런 게 붙어서 총 비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전체 총 비용이 주식형 펀드의 한 3분의 1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네. 말씀드린 대로 ETF가 0.5%인 경우도 있고 0.01%인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제 안에 들어간 종목들의 뭐 비율이나 이런 것도 조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운용을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냥 ETF가 있고 네. 요새 대세라고 하는 액티브 ETF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네.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ETF는 그러니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가 어떤 지수를 따라갈 거냐.
뭐 S&P 5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갈 거면 S&P 500 ETF인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수가 수익률을 뭐 어젯밤에 미국 주식이 1% 올랐다. 그럼 ETF가 1% 오르게 딱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게 만들면 그냥 일반 ETF고요. 근데 나는 S&P 500이 1% 오르더라도 난 1.1, 1.2% 이렇게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게 내가 S&P 500에 있는 종목에 뭐 비중을 좀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애플이 제일 비중이 높지만 애플은 그렇게 미래가 안 밝아 보여서 애플 비중을 좀 줄이고 혹은 뭐 그 비율을 줄인 걸로 다른 종목을 늘리고 이렇게 인간이 이제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서 비중을 조절해서 내가 S&P 500의 성과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내겠어. 이게 액티브 ETF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S&P 500의 ETF 그냥 일반 ETF는 사실 인간의 힘이 안 필요합니다. 네, 다 그렇죠. 시스템으로 네. 그 S&P 500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똑같이 복사해서 사시기만 하면 사놓기만 하면 ETF 수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들 게 없습니다. 네. 요즘은 다 챗 GPT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보수가 싼데 액티브 ETF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는 S&P 500의 그 성과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만히 S&P 500대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담는 게 아니라 저희 똑똑한 매니저가 안 좋을 만한 주식은 좀 줄여놓고요. 좀 좋을 만한 주식은 더 많이 사서 S&P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게요. 이게 액티브 ETF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는 그런 똑똑한 분을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분 인건비 때문에 보통 그 우리 총보수라고 말씀하신 ETF의 운용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형 펀드랑 그러면 액티브 주식형 펀드랑은 네. 어떻게 차이가 되는 건지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이거 약간 비율이 있죠.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액티브 ETF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몇 년,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냥 펀드들하고 똑같은 건데 ETF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 무슨 미국 주식형 펀드 이런 거 사시면 S&P 500보다 저희는 성과를 잘 내요. 이런 게 펀드의 이제 문구거든요. 네. 광고 문구인데. 근데 ETF라는 게 들어 있으니까 ETF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기초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마다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지수를 정해 놓고 그 기초 지수가 뭐 미국 주식은 1% 올랐는데 갑자기 이 ETF는 갑자기 뭐 2%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얼토당토안하게 잘한다고 해놓고선 1% 오르는 S&P 500을 못 따라갈지언정 2%가 오히려 떨어지는 성과가 나면 이건 ETF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S&P 500이랑 똑같은 수익률을 보이면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1% 오를 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상관계수가 0.7% 이상은 되어야 돼 이런 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0.7% 룰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제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너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죠. 네. 약간 조정을 해야지. 나는 애플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큰 종목들을 마음대로 지워버리면 성과가 이제 아예 이제 다른 이제 우리 탈선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탈선이 되게 되면 이제 액티브 ETF로서 계속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중에 뭐 극한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0.7%를 못 지키면.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패시브 정말 그냥 ETF하고 네. 액티브 ETF하고 수수료 차이는 어느 정도 나게 되나요? 보통 그냥 이것도 정말 그 엿장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률적이지 않더라도 일률적이지 않던데 그래도 거의 10배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거의 10배까지요? 보통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작게는 서너 배, 많게는 10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목에 액티브 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실 지금 오시기 전에 그 에이스로 살짝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친환경 자동차도 있었고, 글로벌 반도체도 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뭐 액티브 ETF라고 제목 붙이지 않아도 액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 이해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ETF, 패시브 ETF가 있고 액티브 ETF가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별도로 테마형 ETF가 테마형 있어요. ETF. 테마형 ETF는 그 기자님이 지금 이해하신 대로 그거는 뭐 좋은 반도체 주식을 사서 더 성과를 잘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이런 ETF도 인간의 손길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도요? 글로벌 반도체 지수라는 걸 또 만들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고 그 후에 리밸런싱 같은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네. 지수라는 게 그 우리 뭐 코스피 200 혹은 네. S&P 500도 지수에 어떤 종목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네네. 미국을 대표하는 네. 500개 종목도 네. 뭐 항상 그 아, 자, 500개 글로벌 반도체는 그러면 어디서 따로 만들어놓은 지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수 코스피 회사랑 200 같은 것처럼. 예 맞는 것처럼 네네. 별도로 그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이 따로 저희만을 위한 지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지수를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럼 되기 그 때문에 지수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 솔라액티브라는 이제 지수 회사들이 있어요. 또 아, 그럼 지수 지수만 회사들에서? 지수 네. 회사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생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이제 반도체 ETF도 뭐 우리 반도체 대표하면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뭐 이제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TSMC나 뭐 ASML 이런 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크게 투자하게 하는 지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솔라액티브라는 지수 회사에서 그 지수를 만들어 주셨고 그 지수를 저희가 놓고 거기들 그대로 따라가게 그냥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테마 ETF는 네. 그냥 패시브 ETF보다는 조금 수수료가 더 비싸고 액티브보다는 맞습니다. 약간 더 싸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지수 회사에 내는 돈이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중간쯤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쯤.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네네네.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좀 궁금했어요. 네,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금융은 뭐 어떻게 열심히 쉽게 설명을 해도 자체가 어려운 이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제목에 액티브라고 안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인 ETF들도 있잖아요. 액티브라고 이름이 안 써 있으면 액티브 ETF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액티브는 무조건 써져 있어요. 예, 그것도 룰입니다. 아, 네, 그것도 네, 룰이에요. 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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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ETF의 기초 지식은 네. 여기까지 좀 알아본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네.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ETF 중에서 네. 뭘 사야 되나를 여쭙고 싶지만 네. 그거는 이제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뒤로 밀도록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ETF 공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네, 거를 맞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사실 오늘 좋습니다. 그 김찬영 상무님 나오시기 전에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ETF의 진실을 오늘 솔직히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네, 저희가 네. 모셨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말해주지 않는 ETF의 진실, 네. 그러니까 ETF에 대한 카더라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제가 일단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네네. 좀 그 ETF 회사에 지금 이제 횟수로 한 9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아, 네, ETF 그러세요. 회사에 있은 지가 네. 9년 정도 됐는데 너무 많은 이 ETF의 이제 오해와 네. 뭐 억측과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막 우리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게시판 이런 블로그 이런 데서 막 글을 막 남기시거나 댓글을 쓰시거나 맞아요. 막 이렇게 네. 하시는데 보통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이 ETF를 너무 팔아 제낀다. 그래서 네네.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진짜.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또 장난친다. 예, 또 팔고 도망간다. 네. 네. 아니 개인들한테 이 물량을 다 넘겨놓고 네. 기관들은 다 팔아 제끼고 네. 이렇게 되게 격한 표현 쓰시죠. 그래서 기관들이 다 팔아 제끼고 뭐 기관들이 팔아 제껴서 도대체 주가는 안 오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궁금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기관이 말하자면은 네. ETF의 가격을 좀 네. 속된 말로 장난칠 수 있다라고 네, 네, 네. 많이들 생각하세요. 네, 네, 네.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절대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장난칠 수가 없는데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보통 해보시다가 ETF를 하시기 때문에 네. 막 그 ETF는 막 무슨 막 삼성전자처럼 혹은 막 이렇게 큰 종목들처럼 막 거래가 안 되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막 이렇게 많이 사시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이제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은 조금 투자 금액 있으신 그쵸.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내가 이 가격을 올려보겠어 이런 분들이 네네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사는데 누가 계속 팔면 내가 올리고 싶은데 누가 팔아서 가격이 못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느낌을 ETF로 가져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그 ETF가 제 가격에 거래되게 거래를 도와주는 그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네. 증권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ETF는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ETF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코스피에 투자하는 ETF라고 하면 코스피엔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ETF는
그 실시간으로 그 이 ETF 안에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주식 가격들을 다 합해서 이 ETF가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ETF가 한 주에 지금 10,000원이 적당한 가격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10,000원이라고. 10,000원이 돼 있는데 갑자기 어떤 투자자분들이 와서 내가 이 가격 한번 올려봐야지. 그래서 막 사시면 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주식들 가격은 변한 게 없는데 그걸 모아놓은 ETF 가격만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ETF 가격이 그렇게 그 맞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심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공급자가 네. 아 이게 한 1,100원 이렇게 올라가면 그 가격대에서 계속 ETF를 이제 매도를 해서 물량을 내놓으시면서 팔아가지고 그 네. 가격을 다시 10,000원까지 낮춰놓습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도 아무리 많이 사셔도 가격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이제 내가 이걸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겠어라고 하셔도 또 특정 가격 뭐 10,000원이었는데 뭐 9,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유동성 공급자분들이 또 나타나셔서 그 주식을 막 사셔서 다시 10,000원까지 올려놓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게 ETF이다 보니까 네. 어떤 날은 이제 그 뭐 글로벌 반도체라고 하면 글로벌 반도체를 막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네. 뭐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전 세계 뭐 반도체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9시에 개장을 하고 아 나도 글로벌 반도체 ETF를 사야겠다 사시는 분들이 막 많으시면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누군가는 이걸 계속 그 ETF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 개인들한테. 네. 그걸 이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네. 그 분들이 기관 투자자예요. 음. 그 분들이 증권회사인데 네. 보통은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이제 또 그 하위에 그 이제 구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연기금의 투자자인지 뭐 은행인지 이게 증권회사인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증권회사를 보통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 금융투자라고 이제 써 있는 투자자들이 그 ETF를 오늘 얼마나 팔았는지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ETF를 많이 샀고 그걸 이제 계속 사겠다고 수요하니까 그거에 대놓고 이제 증권회사가 이제 그 ETF 물량을 내어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아 개인들은 열심히 사 모으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마음도 모르고 계속 팔아 제낀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국내 주식시장도 똑같죠. 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뭐 개인도 사고 이런 날은 없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또 그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또 그런 ETF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했습니다. 약간 네.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지수에 많이 포함되는 인기 종목이 되면 네. 당연히 좀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랑 네. ETF를 뭐 기관이 팔아 제껴서 개인이 손해를 보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약간 별개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가운데 서 있는 투자자로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 되느냐 아니냐 네. 이거랑 네. 오늘 이 ETF를 산 사람이 많냐 적으냐 이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헷갈리는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적은 ETF는 네. 주의를 해라. 네, 네. 네, 거래량 덩치 큰 걸 사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많으면 일단 뭐 우리 일반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아 친구가 이 주식이 굉장히 좋다고 꼭 조금 사 놓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딱 보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딱 보면 네. 그 분위기가 싸하죠. 일단 이걸 샀다가 내가 나중에 파는 시점에 못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거 경험이나 그런 걸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ETF도 그걸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없는 것보단 거래량이 많은 ETF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근데 거래량이 왜 많은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TF는 또 이제 요즘은 뭐 한 해에도 막 100개 넘는 ETF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로 치면 이제 개봉을 하는 거예요. 뭐 거의 매주 요즘은 영화가 개봉하는 것처럼 네. 매주 ETF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ETF가 나오면 우리 영화도 그 첫 주에 그 박스오피스 1위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극장에 갈 때 자주 가지 않으니까 그냥 1등하는 영화가 뭐지부터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쓱 이렇게 뭐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걸로 ETF도 처음에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그 거래량을 좀 이렇게 뭐 프로모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상품권을 준다던가 뭐 이런 이제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이제 더 거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잠깐 동안은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또 바로 또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잠깐 봤을 때 일견 봤을 때 거래량이 많다고 그게 무조건 내가 파는 시점에도 거래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볼 때는 그날 거래량 말고 네. 이제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ETF, 내가 딱 사고 싶은 ETF가 있는데 이건 거래가 잘 안 되네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식이라고 하면 내가 파는 시점에 내가 이걸 뭐 10,000원 주고 샀었는데 내가 다시 팔려고 보니까 다시 10,000원인데 10,000원에 사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주는 사람들은 뭐 9,400원, 300원, 200원 뜨문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가격도 엄청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공포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10,000원 범위 내에서 이게 확 벌어지지 않게 이게 매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지금이 10,000원이 적정 가격이면 뭐 크게는 뭐 9,900원, 1% 정도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잘 없는데 그 안쪽으로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매도하겠다고 이제 저희는 지정가 매도라고 하는데 네네. 네, 이건 또 주식 하시는 분만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매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가 매매는 그냥 거기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는 가격이라 네. 가격이 쭉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정가 매매는 내가 10,000원인데 뭐 9,970원에 팔게 이렇게 놔두면 당장은 거래가 HTS에서 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걸어 놓으시면 이제 그 가격에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와서 그거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시면서 이거는 내가 사도 이제 거래가 안 돼서 사면 못 사겠다 이런 걱정을 이렇게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 요즘 자주 가시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달러를 요즘은 1,300원 정도 하는데 달러를 1,000원이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달러를 사실 때 이제 외국 여행을 가야 돼 달러를 사실 때는 보통 은행은 이제 1,050원 정도에 팔죠. 예, 이게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에는 안 팔고 1,050원에 팔죠. 근데 제가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여행을 못 가고 취소를 하게 됐어요. 비행기도 취소하고 그래서 달러를 바꿔놓은 돈을 달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달러를 다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가져가면 환율은 뭐 변한 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950원에 다시 사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950원과 1,050원을 요 사이에 이제 그 차이라고 해서 그 차이를 영어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ETF도 그런 식으로 특정한 이 ETF의 적정 가격이 있으면 약간의 이제 매수의 스프레드와 매도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예를 들면 달러 같은 거를 이제 샀다가 파시면 그 샀다 팔았다의 손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뭐 우리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이렇게 조금 이제 환전할 때 잘 환전을 하지 않는 통화들 뭐 대만 달러나 이런 것들 통화 환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환전을 할 때 벌써 이미 이 살 때 잘 사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 팔 때 손해 좀 많이 보시거든요. 달러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ETF 같은 경우는 그런 스프레드가 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스프레드가 커져서 뭐 크게 뭐 10% 20%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반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좀 거래가 잘 되는 ETF가 아무래도 유리하죠. 적고 유리할 수가 거래가 있겠네요. 잘 되는 게 계속 거래가 잘 되는지를 꼭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때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은행이 꼭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만 달러를 샀는데 아무도 대만 달러를 다시 나한테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뭐 스프레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꼭 사주는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기관이 있다. 그래서 ETF를 매매하신 데는 뭐 일반 주식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HTS 들어가면 그 종목 이름 밑에 항상 떠 있잖아요. 나브 괴리율, NAV 괴리율. 이게 진짜 ETF 좀 맞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이제 파트거든요.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나브 괴리율. 나브가 계속 지금 10,000원이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게 적정 가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ETF 안에
들어있는 뭐의 약자죠? 네, Net Asset Value라고 네. 하는데요. 그게 이제 순 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셔서 그냥 적정 가치라고 하는데 이 ETF 안에 뭐가 들어있니 물어봤더니 요즘은 ETF 그 회사들의 페이지 가면 실시간으로 그 ETF에 무슨 주식이 들어있는지 무슨 네. 채권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ETF 안에는 이런 주식들이 들어있구나라고 해서 그 주식들 가격이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주식 가격이 뭐 9시부터 3시 반에 한국 주식이면 그게 움직이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가격들이 따다닥 움직이면 ETF도 전체적인 가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ETF의 NAV 그 이제 적정 가치라는 가격이 처음에 10,000원이었다가 아침에 이제 국내 증시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10,050원이었다 계속 바뀝니다. 네. 근데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거죠. 투자자들이 당신이 살려고 하는 혹시 당신이 팔려고 하는 ETF의 적정 가치가 10,000원이에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ETF가 뭐 10,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 매매되는 체결의 가격이 10,050원이라고 하면 네. 내가 10,000원짜리 ETF를 10,050원에 사면 좀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괴리가 0.5% 정도 이제 플러스로 난다고 하는데 원래 가치보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좀 비싸네라고 하면 뭐 플러스 0.5%의 괴리 이렇게 써 있고요. 지금 10,000원짜리인데 9,950원에 거래되고 있네. 그럼 좀 싸게 거래되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0.5%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2%라고 써져 있고 10,000원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네. 제가 1,200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1,200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사면 안 되죠. 보통 ETF 괴리가 1% 바깥으로만 벗어나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해외형 ETF는 이제 시차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네. 일단 괴리율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가 나한테 유리한 거네요. 네, 뭐 당연히 적정 가치는 10,000원짜리인데 네네. 지금 9,900원에 1% 그러니까 할인해서 이거는 아주 빵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괴리율은 항상 빵일 수 조금. 있죠. 빵일 때도 있나요? 똑같은 정말 그 가치에 맞게 걸맞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냥 이 괴리율이 0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조금씩 계속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 가격 자체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 0.06 막 이런 식으로라도 항상 뭐가 써져 있던데. 네, 조금씩 있는 네. 이유가 이제 그 가격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네. 이제 ETF의 가격은 그 이제 우리가 뭐 1050원, 1100원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네, 저희 네. 틱이라고 하는데 네.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네. 뭐 25원, 5원, 뭐 50원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이 간격이 디지털처럼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앞에 있는 진짜 순 자산 가치 NAV는 네. 뭐 1원 단위까지 구할 수 있어요. 9,999원. 네. 이 가치라는 게 딱딱 50원씩 안 끊어지니까 네. 뭐 25원씩 안 끊어지니까 그 차이가 조금씩 발생해서 아까 말씀하신 0.06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댓글 같은데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저 좀 전에도 보고 들어왔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해외 자산을 지수로 해가지고 추종하는 네.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거 올려놓으신 거 봤어요. 그러니까 왜 네. 스파이는 그러니까 네. 스파이가 이제 S&P 500 그 맞습니다. 지수 추종하는 미국에 ETF잖아요. 상장된. 예. 네. 왜 스파이는 이런데 왜 한국 이 S&P 500 추종하는 네. 이거는 왜 괴리율이 이래요? 왜 네. 달라요? 네. 이런 질문 있는 것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해외 시차 같은 거가 좀 작용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거래되는 시간이 한국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운용하는 ETF를 거래하시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래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장 상황하고 또 이제 그게 결부돼서 반영이 되면 네. 이게 조금씩 이 차이가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미국장이 오늘 아침에 끝났는데 그걸 반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이제 중간에 요즘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낮 시간에도 이제 선물 시장이라는 게 열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새벽에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2%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오늘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아침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기분 좋게. 네. 요즘 뭐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일어나면 보통 미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7시에 이제 봐서 기분이 좋다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9시가 딱 됐는데 내가 샀던 그 S&P 500에 투자하는 ETF는 안 오르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바로 또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 놈들 2%가 올랐는데 얘네가 안 준다 2%를 네. 이게 지금 오르는 걸 반영을 안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뭐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끝날 때까지는 뭐 요즘 뭐 새벽 5시에 뭐 끝날 때까지는 이제 계속 분위기가 좋았는데 장 마감 후에 무슨 뉴스가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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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네. 그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FOMC도 뭐 발표할 때가 다르고 그 발표 끝날 때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 중에는 미국 시장의 장 중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장 마감하고 나니까 누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기업이. 네. 근데 그 기업 실적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음.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내일 미국 시장이 열리면 금방 떨어지면서 시작할 거야. 근데 그걸 또 이제 한국에 있는 ETF가 반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는 미국에 있는 ETF는 딱 정확하게 2% 상승하면 2% 반영을 하는데 네. 내가 산 한국에 이제 거래되는 ETF는 이렇게 반영을 안 한다. 이건 사기다. 이건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사기를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다 반영은 하고 있지만 그런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다. 또 환율이 최근엔 또 반영이 되는 경우도 네.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을 이제 뭐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원달러 환율이 그냥 ETF 가격에 반영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달러 가격이 요즘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제 달러 가격이 뭐 어제 밤에는 뭐 1,350원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1,300원 뚝 떨어지면 그게 또 반영이 돼서 ETF 네. 가격이 못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 뭐 해외 자산 같은 거를 지수로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만족감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냥 해외 ETF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네. 해외에 있는 자산을 지수로 만들어서 하는 네. ETF에 투자를 할 때 네, 우리나라 ETF에 투자하면 네.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게 해외 S&P 500에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걸 사면 네. 걱정이 없지요. 뭐 네. 이렇게 왜 이거 안 오르는 걸 반영 안 하니 이런 얘기도 안 해도 되고 하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이제 달러로 또 환전을 해야 하죠. 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또 환전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지가 되냐 안 되냐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이제 환율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도 다를 네.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ETF를 매매하는 수수료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 상장되는 ETF는 거의 요즘은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아, 많이 떨어져. 예, 뭐 그렇죠. 아까 뭐 평생 무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거의 없는데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여전히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 팔 때도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회사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국내에 있는 ETF보다는 해외에 있는 ETF를 하길 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돼 있는 ETF나 해외 주식들을 진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게 네. 약간 이건 증권회사 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증권회사 분들이 약간 해외에 있는 주식이나 ETF를 거래하시는 걸 좀 장려하시는 것도 좀 있다. 네. 예, 근데 물론 그게 맞으시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좋겠죠. 내가 밤에 잠도 잘 없고 그 미국 시장 열 때도 보고 그때 매매하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뭐 난 밤에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이제 환전하기도 좀 그렇고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도 많이 떼가는 것 같고 네. 이런 분들은 그냥 간편하게 원화로 투자하셔도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올랐는데 안 오르는 게 뭐 저희 맘대로 임의로 뭐 약간 사기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그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어차피 그런 날은 미국장이 그날 시작하면서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지 결국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이제 원화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아, 예, 세금이 다르네요. 예, 세금이 네.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ETF 9시부터 3시 반에 거래하는 ETF 투자하실 때 내가 이익을 냈을 때 세금하고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S&P 500을 투자했을 때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이제 손실이 나시면 세금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내가 ETF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다. 그 번 금액,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15.4%.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의 15.4%는 154만 원이겠죠. 네. 그러니까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네, 그리고 배당소득세를. 예, 네. 그게 2천만 네네, 원이요. 예. 네, 넘어가면 이제 그 종합소득과세 이제 합산돼서 과세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좀 유의하셔야 되고 해외에 상장돼 있는 ETF를 거래하시는 경우는 이제 세금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2%
정도로 네네.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일견 15.4%가 더 낫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미국에서 상장되는 ETF는 22%를 내는 대신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합산과세가 안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별도로 그것만 네. 이제 그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과세가 되는 거라 네. 이제 그 돈 많이 있으신 고액 자산가 분들은 그게 또 합산돼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금이 이제 확 이렇게 늘어나시는 그 결과를 얻어서 이제 좀 자산가들은 또 이제 해외 상장된 ETF를 그런 선호하고 뭐 이런 이유로. 경향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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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네.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네, 차이가 네. 많이 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ETF 같은 경우는 연금 개념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이제 연금 계좌에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뭐 계좌가 다양하죠. 뭐 퇴직연금도 있고, 뭐 네. IRP도 있고, 뭐 연금저축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픈데 그 사실 연금저축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자기가 여유가 있는 돈으로 조금씩 투자해서 노후에 나만의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아니고 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뭐 30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계좌에 ETF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연금 주식형 펀드는 연금 상품이 따로 있는데 네. 이거는 말하자면 별도로 연금 없습니다. 계좌에서 그냥 사면 그 되는 종목을 겁니다. 사고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을 그 연금 계좌에서 안 빼면 되는 거고 안 빼면 되는 그 거고요.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도의 ETF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금 펀드는 연금형 뭐 클래스라고 하는데 뭐 펀드가 별도로 있는데 네. 근데 ETF는 그냥 한 ETF만 있는 거고요. 근데 계좌가 달라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뭐 그냥 일반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 안에 일반 삼성전자도 계좌가 있을 있고 수 있고. ETF도 넣고 막 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연금 저축 계좌는 별도로 계좌를 하나 더 여셔서 거기에 ETF를 또 따로 담으셔야죠. 근데 모든 ETF를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국가에서 이 연금 저축에 ETF 투자하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아. 근데 위험한 ETF는 위험하다는 게 이제 변동성이 큰 ETF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평균적인 투자자도 이해가 어려운 좀 복잡한 상품이야. 이런 것들을 연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뭐 요즘 뭐 사모펀드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 이런 거 몰랐는데 투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ETF인지 아닌지. 일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라고 써 있는 건 다 다 안 안 됩니다. 되고. 네. 이제 뭐 거꾸로 가거나 두 배로 네. 가거나 이런 건 다 안 되고요. 곱버스라고 많이 하는 것들. 네. 곱버스. 네, 네. 잘 아시네요. 그리고 이제 선물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선물에 투자하는 건 또 안 됩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게 뭐 이게 막 특히 뭐 우리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이 선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유가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물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럼 원자재 그 선물 투자하는 ETF들도 다 연금 계좌에는 못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연금 저축 계좌에 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요즘 금값 핫하잖아요. 네네. 근데 금 투자하실 때도 이제 금 선물 ETF가 있고요. 금 현물 현물은 ETF가 되고. 있는데, 예, 금 현물 ETF는 되는데, 금 현물은 금 되고. 선물 ETF는 안 네. 됩니다. 이제 선물은 실제 금도 아니고 이제 선물을 매매하는데 이제 그 선물을 중간에 이제 만기가 되면 교체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그걸 이해하실 수가 없다고 복잡하다고 보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선물에 투자하는 유형의 ETF는 연금저축계좌에 안 된다. 이렇게만 그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연금 네. 계좌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로 네, 네. 얘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약간 그런 인상도 있어요. 네. 그 왠지 이게 레버리지로 뭔가 벌어야 될 때는 좀 덜 버는 것 같고 네. 빠져야 될 때는 더 빠지는 것 같고 그런 인상을 봤는데 그건 그냥 느낌 문제입니다. 네, 느낌 문제고요. 네, 느낌 문제고요. 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지를 그럼 좀 상무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그 왜 느낌 네. 받는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 레버리지라는 걸 어떻게 이제 운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는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마치 20,000원을 투자한 것 같은 결과를 내줘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나는 5억이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5억을 빌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억을 들고 5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 집값이 운 좋게 10%가 올랐어요. 그럼 1억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나는 5억만 투자했는데
그 1억이 올랐으니까 20% 수익이 났다. 그래서 네. 레버리지 투자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하는 게 이제 그 ETF인데요. ETF 레버리지 ETF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국 주식 코스피 시장의 레버리지 ETF를 들고 싶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마치 200만 원 투자한 것처럼 수익이 아까처럼 5억 투자한 네. 것처럼 2배로 나고 하고 싶으면 저희 ETF 운용사들은 그런 투자자분들의 돈을 다 모아요. 다 모았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가 다 모인 돈이 뭐 100억이 됐습니다. 100억이 됐는데 마치 200억을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내줘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부동산의 예를 들면 내가 100억 있으면 100억을 빌려서 200억으로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근데 100억을 ETF에서 빌리면 100억에 대한 이자를 어딘가에 내야 되죠. 네. 근데 그 비용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ETF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100억을 일단 두고요. 이 100억을 담보로 한 5억 정도만 빌립니다. 네. 네. 왜 5억 정도만 빌리냐면 5억 정도 빌리면 5억이란 돈을 증거금으로 놓고 선물을 살 수 있어요. 네. 네, 선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프레젠트하는 선물 말고요. 그 주식시장의 네. 선물이요. 그래서 그 코스피의 실제 주식들을 100억을 갖고 있고 그걸 담보로 5억을 빌려서 네. 5억을 증거금으로 놓고 100억이 주식을 갖고 있는 느낌의 선물을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는데 선물을 네. 사는 거죠. 이만큼을. 그래서 200억이 마치 주식인 것처럼 해서 수익률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앞에 갖고 있는 100억의 현물 주식, 실제 주식들의 수익률하고 이 선물의 수익률하고 항상 똑같이 이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날은 현물을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1%가 올랐는데 선물은 뭐 0.5%밖에 안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1% 올랐으니까 나는 2%를 수익으로 벌었겠구나 네. 라고 퇴근하고 한번 집에 가는 길에 봤더니 1.5%만 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쵸. 또 이 사기꾼이 나오겠죠. 네. 그런 아니, 인상을 받게 되죠. 네. 네. 아니 얘네 또 0.5%를 떼먹었구나 내 돈을 오늘. 와 얘네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버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네. 해서 뭐 금융회사가 보너스를 많이 받고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하시는데 댓글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100억에 투자하신 1%랑 네. 저쪽 100억 선물의 1% 0.5%랑 1.5%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고 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1%가 났는데 선물이 2% 오는 경우는 3%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오늘 주식시장이 1% 올라서 2% 정도 오르겠지 기대했는데 3% 오른 날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근데 그런 날은 사실 뇌리에 남지 않아요. 네, 남지 않죠. 기억이 네. 안 나죠. 그냥 웃고 마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도 또 재밌는데요. 네네. 인버스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100억을 모아주셨는데 ETF 투자하신 분들이 100억이 총 됐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거꾸로 그러니까 주식시장 1% 오르면 마이너스 1%가 되고 네. 마이너스 1% 떨어지는 날 1% 수익이 나게 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제 공매도라는 걸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이 100억을 가지고 100억 중에 딱 5억만 사용해서 그 5억 원으로 선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네. 5억만 가지고 마치 100억의 주식을 팔아 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버스는 그런 식으로 내는 거여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가가 1% 떨어졌는데 나는 1% 수익이 났겠구나라고 인버스를 투자했으니까 1% 거꾸로 돈을 벌었겠구나. 네. 나의 전략은 주요했어.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건 0.5%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날은 왜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물이 실제 주식은 1% 빠졌는데 선물은 0.5%밖에 안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었더니 0.5%만 오른 거죠. 그럼 또 다시 한번 화가 부글부글 나시겠죠. 네, 그런 네. 결과가 났다.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5억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95억은 저희는 이제 노는 돈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쉬고 있는 돈이거든요. 네. 쉬고 있는 돈들은 보통 또 투자를 해서 이제 운용사들이 또 이자를 받습니다. 최근에 이자율도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자를 받는 돈은 또 이제 수익으로 또 ETF 투자자한테 귀속이 되고 또 그건 또 나중에 또 과세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로. 네, 그것도 따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아울러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는 예. 어떤 거를 좀 중점을 두고 ETF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봐야 될까요? 뭐가 어떤 ETF 사면 돈 벌어요. 네. 이거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저희는 좀 그 반도체
관련된 ETF들을 아까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반도체 네네. 얘기가 나왔는데 반도체에 관련된 ETF를 투자하면 좀 수익이 좋지 않을까. 사실 반도체라는 그 시장이 뭐 삼성전자는 우리 잘 친근하지만 뭐 대만에 뭐 TSMC라는 회사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챗 GPT 열풍이고요 요즘 네. 있는데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하는 그 지금이 쌀 때다 그러니까. 예, 그 반도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어두운 국면을 통과하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그 구간이 아닌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그때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잖아요. 자동차가 안 나오고 1년째 자동차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놀라셔가지고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재고를 갖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달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공장이 서버리니까요. 그래서 재고를 굉장히 많이 안 왔다. 지금 코로나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많이 쌓아놨던 이게 손님이 왔는데 내가 반도체를 못 내줄까봐 많이 쌓아놨던 재고가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금 네. 굉장히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 핸드폰 판매가 그 사실 이제 반도체라는 게 뭐 컴퓨터에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 뭐 핸드폰,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서버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네. 세 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PC나 이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약해졌어요. 네. 2-3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뭐 한 달에 뭐 2천만 대씩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거의 막 1,000만 대 가량으로 굉장히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생산이.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전망 자료들을 이제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올해 스마트폰 생산을 좀 늘릴 계획도 갖고 있고 뭔가 이제 바닥 부근에서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 특히 또 이제 반도체 시장은 이제 분야가 또 다양한데 뭐 우리가 뭐 반도체 뭐 메모리 뭐 비메모리 네. 뭐 이렇게 막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또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먼저 올라오는 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뭐 반도체를 더 만들려면 장비 수요가 장비를 놓고 반도체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가장 어두운 국면이고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많이 지금 속상하실 텐데 가장 힘든 구간이지만 올해 연말에 가서 봤을 때는 반도체 투자한 게 제일 잘 됐다 결과론적으로. 지금이 그러니까, 쌌고 연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네, 과실이 저희는 있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리고, 거네요. 그렇게 예. 보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반도체 관련된 ETF를 올해는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네.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굉장히 시원하게 딱 하나만 찍어주시네요. 네, 뭐 반도체 말고도 있는데 뭐 이게 뭐 기왕이면 계속 얘기를 좀 더 그러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뭐 제가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얘기를 해봐주시면 네, 저희는 네. 또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유영국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베트남 베트남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는 게 올해는 저희도 나오셨었는데 네. 사실 베트남이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막 가장 따끈따끈한 분위기를 전달해드리면 연초에 2023년에는 사실 올해 이제 미국의 금리가 결국 정점을 통과하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신흥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좀 올라가고 그럼 올해는 신흥국 주식들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뭐 중국 주식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3월달에 들어서서는 다시 이 반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은행 사태들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단단하거나 나라도 1등 나라 아니면 1등 기업들만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몰리면서 신흥국에서도 사실 요즘은 이제 자금이 오히려 나가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신흥국 안에서도 저희가 좀 그 상대적으로 강한 확신으로 이제 베트남 주식 시장은 올해 좀 괜찮아 보인다. 이 와중에 베트남에서는 돈이 안 빠져나가나요? 예, 그러면? 베트남 주식 시장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특히 3월달에도 계속 지금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네. 왜냐하면 일단 베트남도 역시 자원 부국이어서 일단 베트남이 일단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에 조금 자유로운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뭐 빠르게 올리는 해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 최근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중국에 공장을 세워놨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뭐 애플도 거의 포함되고요. 그런 애플을 포함한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중국의 대체 생산 국가는 어딜까? 라고 해서 결국 찾아낸 국가가 이제 베트남이 되죠. 베트남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진출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삼성전자 제품
위시해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오래 만들다 보니까 일단 노동력들이 뭐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굉장히 이제 수준이 숙달됐다. 숙련 노동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에 있는 유수의 이제 굴지의 기업들도 이제 와서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공장들도 앞다투어 지금 베트남에 공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생산을 개시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막 속속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소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분들이 최근에는 요즘 이제 우리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 떠오르잖아요. 네. 이제 오토바이를 버리고 자동차를 이제 사신다는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차를 88년 정도에 샀던 것 같거든요. 올림픽 부근에 그 엑셀이라는 현대자동차를 샀던 것 같은데 그 88년하고 베트남의 최근을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도 이제 각 그 가구에 이제 그 자동차들이 막 지금 보급이 막 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88년까지 왔다. 네, 우리의 88년까지 88년. 왔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비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수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를 좀 그 희망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베트남은 올해 사실 이제 호재가 굉장히 악재보다는 더 꽤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아까 반도체와 함께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A부터 G까지 한번 알아봤으니까 액티브 ETF 심화편이라든가 네, 테마 ETF 심화편 이런 네, 식으로 한 번씩 다시 한번 아유 네. 영광이죠 저야. 네. 한국투자신탁은용 디지털 ETF 본부장 김찬영 본부장 모시고 ETF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기초편 해봤고요. 혹시 ETF에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이렇게 심화해서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경제자유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브스 프리미엄 지식 채널 구독자 전용 채널 스프의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활발히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경품도 저희 간간히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영상 아래 하단에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셔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그리고 앞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 또 다루고 싶은 토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뉴스. 저희 커뮤니티에서의 투표를 거쳐서 4월 22일에 부동산을 주제로 경제자유살롱 콘서트 개최합니다.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저도 두근두근 하는데요. 한남동 맥심 플랜트에서 저녁 6시, 4월 22일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얘기 나눠볼지도 커뮤니티에 의견 남겨주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경제자유살롱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자유살롱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네, 정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정확히는 디지털 리서치 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리서치는 디지털 IT 쪽을 보는 리서치는 아니죠? 그거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자체 유튜브 채널 스마트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발간한 조사 분석 자료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자료도 네. 발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컨텐츠도 찍고 해서 디지털 리서치 팀입니다. SBS도 디지털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디지털 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계신 거예요. 네, 디지털끼리 만났습니다. 미래에셋 디지털과 SBS 디지털이 오늘 만나서 좋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리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FOMC가 있었잖아요. 네. 네, 미국이 0.25%포인트 올렸어요. 뭐 예상했던 바죠? 그렇죠. 네. 뭐 2주 전까지는 이렇게 예상을 안 했었죠. 그렇죠. 최근에 네. 좀 상황이 급변하긴 했죠. 네, 맞습니다. 2주 사이에 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요. 특히나 2월 달부터 보면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되게 급변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좀 되돌아가 보면 네. 그러니까 2월 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세게 말하고. 네, 연준은 올 연말에 5.1%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괴리가 한 0.5% 포인트 정도 내외 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2월달에 발표되는 지표들,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이나 물가, 소비 이런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온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지난 이제 겨울에 미국의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재정적인 이벤트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뭐 건강보험 급여가 다시 들어온다라든지 이제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여력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물가 안 잡히겠다. 네, 이거 심상치 않다. 음. 이제 그러면서 지표들이 세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이게 아니네, 아닌가봐 하면서 이제 예상치를 올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 연준의 기대치하고 맞춰가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치와. 약간의 괴리가 좀 좁혀지는 이런 네.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점은 3월 초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네. 2월달 경제 지표가 너무 세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금리 올릴 수도 있다. 네. 올리는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시장이 그때 절정이 50bp 인상에 대한 얘기였었죠. 이번 이제 네, 금리 이번 이제 결정했어요. FOMC 회의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확 이제 뒤바뀌게 된 사건들이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은행 네. 사태들이고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뭐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그 앞단에 뭐 실버게이트 이런 은행들이 세 개가 근데 연달아서 이제 청산이 되는 그렇죠. 과정들이 발생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대치가 확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건은 그거였죠. 금리 인상 하냐 안 하느냐. 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요 투자은행 중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웰스파워 같은 주요 IB들 중에서도 금리 이번에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심지어 노무라에서는 25bp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완전 틀렸네요. 제가 알기로 예측이야, 뭐. 노무라만 인하를 예측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 인하나 또는 동결을 하게 되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더 가중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아마 연준 내부에서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밤에 이제 FOMC 결과도 나오긴 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앞에 세 개 은행이 청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빠르게 갈무리를 했잖아요. 어찌됐건 위기를 좀 진화를 했잖아요. 초기 진화를. 확산되지는 않았죠. 네,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기는 했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네, 초기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연준과 재무부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포커스가 역시 다시 물가였고요. 그래서 파월장이 얘기한 가장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5bp 인상을 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이 거의 막바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인데 올 연말 예상되는 기준금리가 대략 4.25%이니까요. 그러면 네. 앞으로 25bp씩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일단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내린다고요? 네. 연준에서 내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은 5.1%로 뭐 유지를 했지만 네. 내년 예상치를 기존의 4.1%에서 4.3%로 올렸거든요. 네. 뭐 이거 일단은 뭐 이건 내년 이야기니까 네. 당장 올해도 이제 어떻게 될지 되게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이번에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좀 보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에 좀 뉘앙스를 보낼까, 시그널을 보낼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했던 고민의 흔적들이 그런 데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시장과 그러니까 연준의 기대치가 올 연초에 컸다가 네.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네. 연준보다 더 세게 보기도 했었죠. 네. 일시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최근 2주 사이에 은행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역전. 다시 이제 벌어진 상황이 된 네. 거네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까지 네.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인하를 예측하신 이유는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요. 네, 말을- 시장이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파월을 별로 안 믿나 봐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일단 전년 대비 6%나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전히 높잖아요. 연준이 생각하는 2%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이라고 하는 곳이 두 가지의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엔 이 두 개를 베이스로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야. 우리 시스템은 괜찮아. 우수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물가야.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적어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긴 했죠. 하지만 시장은 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시장이 바라보는 이제 문제의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점들이. 네. 네, 근데 그래서 우선 그것만 보면 시장은 이제 파월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까요? 명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 중간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저는 그걸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안 했었고 그리고 은행 시스템 문제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 문제 없고 유동성 충분해라고 했고 혹시나 근데 입장에서 중앙은행장 입장에서 야 유동성 문제 있고 야 은행 시스템 우리 위험해 이러면은 그 말 한마디로 그렇죠. 은행이 넘어갈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뭔가 명확하게 메시지는 던지지 않아요. 다만 근데 제가 간밤에 봤을 때 좀 유심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찌됐건 그동안에는 이 은행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국 경제 견고하고 시스템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뭔가 미국 경제에 균열점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했고 미국 경제에 균열이 생겼잖아요. 근데 네. 간밤에 봤던 부분 중에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뭐냐면 가계와 기업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신용 여건이 되게 강화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강화가 된다라고 한 말은 돈 잘 안 뭐냐면 빌려준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은행 문턱을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정말 가기 쉬웠잖아요. 네. 또 돈을 쉽게 빌릴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결과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 못 빌려서 물가가 좀 안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강화가 돼서 이게 경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그 중간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간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네.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용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간밤에 고용과 관련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네. 고용 시장이 이제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산업 생산이나 경제의 전체적인 이 총량 자체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물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문제가 다른 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고용 시장이 약하거나 뭐 이런. 요거는 앞에서 지금 물어보면 안 돼. 나중에 핵심이니까 좀 뒤에서 다시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간밤에 점도표도 또 나왔죠. 네. 점도표 나왔는데 크게 뭐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왜일까요? 같아요. 저희도 뭐 저희가 그냥 띄워놓긴 여쭤보는 거에 했는데. 나와서 여쭤봤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올해 연말 전망은 5.1%로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1%에서 4.3%로 높이기는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라는 그 기조를 이 점도표에서 좀 확인을 해주긴 했지만 일단 이번에 좀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는 좀 올해 같은 경우 소폭 둔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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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 여전히 지금 3.6%인데 올해 연말에 4.5%, 내년 연말에는 4.6% 이렇게 좀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은 좀 슬로우 다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이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점도표 볼 때마다 저 옆에 실명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되게 이름 공개 안 된다고 너무 네. 그냥 이렇게 막 찍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실명을 딱 써놓으면은 내가 저번에 틀렸었지 이런 반성도 좀 하고 비난도 좀 근데 받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뭐 대다수는 거의 의견이 좀 중립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약간 좀 튀는 분들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분들의 인터뷰나 발언들을 통해서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긴 합니다. 누군지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렇죠. 아실 네.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그 연준 위원들 내에도 보면 성향별로 따라서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비둘기 파적이냐 또는 외파적이냐 이렇게 성향별로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구분져서 대략적으로 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점도표도 나중에 보면 사실상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은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맞죠. 같은데요. 그럼요. 네. 전망이잖아요. 네. 그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잖아요. 물론 네, 근데 맞습니다. 뭐 내려갈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물가 2% 맞추는 거 대신에 우리 한 3% 정도로 물가 기준을 올리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마이너한 얘기인가요? 네. 아, 주류에서 얘기를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확산되지는 않는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이제 서울에서 했던 한 포럼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항상 똑같은 대답이 뭐냐면 그거는 연준의 신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는 연준을 떠나서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번에 저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도 네. 기자회견 당시에 2%를 3% 또는 4%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준을 바꾸자. 네. 그거는 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와 관련한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얘기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급선무인 이 물가 상승을 좀 잡고 난 다음에 네.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좀 공론화될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이 네.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게다가 이번에 미국은 또 올렸어요. 네. 우리는 동결을 했지만 네. 앞으로 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이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게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역대 최고차죠. 역대 최고차죠. 지금 우리나라는 3.5%이고 미국은 5%이니까 1.5%포인트이니까요.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 차이는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이제 이론상으로는 자본 유출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일까요?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자본시장의 자본 유출입 과정을 좀 볼 때 단순히 주식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좀 같이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채권 시장으로도 많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 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자금이 그 유입 또는 유출을 봤을 때 네. 유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기 미국 얘기 좀 했는데 네. 네. 저 유럽에서도 큰 게 하나 넘어졌잖아요.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그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만큼 큰 시장이 유럽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크레딧 스위스가 저는 SWIS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쪽은 네. 이 큰 회사였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그 상황이? 뭐 일단은 UBS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은행이 UBS인데 네. 그러니까 UB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죠. 네. 표면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재자는 스위스 이제 중앙은행이라든지 스위스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네. 이제 중재를 해줬고요. 크레딧 스위스를 이제 UBS가 가져가는 이제 과정에서 일단은 그 크레딧 스위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22주, 네, 22점 몇몇 주당 UBS 한 주를 이제 받게 되는 과정이 되고요. 그럼 이제 손해예요? 가격이 손해냐고요? 시장가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체결이 된 거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대략 1.7 스위스 프랑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네,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네. 근데 그 합병가액이 네. 대략 한 0.7에서 0.8. 정확한 가격 밴드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대비했을 때 한 60% 정도 할인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손해는 맞죠. 마이너스 60% 찍은 거네요. 네, 이제 손해는 맞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인수가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이게 향후에 이제 UBS로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 향후에 뭐 주가 오를 수 UBS의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다만 UBS 한 주당 네, 크레딧 스위스 22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환 비율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는 맞기는 하죠. 네. 그래요. 근데 뭐 주주들은 그렇게 손해를 봤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았는데 이번에 그쵸. 처음 들어보는 AT1 AT1 네. 코코본드라고 하죠. 네. AT1은 아예 상각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이건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못 받죠. 전에 손실 처리가 된 거죠. 0이 된 우선 거죠. 이게 무슨 채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 뭐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나 보험회사. 네, 이런 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 고객들,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BIS 비율이라고 하고 네. 이제 보험회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건전성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가진 돈 중에 네 돈은 얼마야? 이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빌린 돈 말고. 요 비율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에 하나가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요건 이제 보통 다 그 장기로 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면은 그거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야지 네, 그게 자기 자본인데 맞습니다. 근데 주식을 안 발행하고 채권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신종 채권을 발행하면 이거 자본으로 인정해 줄게. 그렇죠. 회계 기준에. 그래서 채권이 아니라 이거는 증권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걸 자본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이자는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대신에 좀 이자가 높죠. 네. 네, 이자가 높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항목 있잖아요. 조항들. 네. 네, 조항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크레딧 스위스가 그러니까 뭐 자기 자본 비율이 뚝 떨어진다라든가 뭐 그랬을 때 위기가 왔을 네, 때 안 그랬을 때 요거를 전액 상각 갚는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아. 네. 그걸 이제 실제 네.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몰랐어요? 한 번도- 기관 투자가가? 네. 한 번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겠죠?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많이 발행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뱅크런 우리가 뭐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건 신용, 신뢰 베이스로 하는 건데 이게 훼손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다른 우리가 알아봤더니 다른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그렇지 않아. 아, 그냥 그런- 그렇지 않다는 게 괜찮아. 무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조항이 없다? 상각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 보통 이제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이걸 보통주,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준다라든가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네. 이 크레딧 스위스 사례 같은 경우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했던 건데 네. ECB가 알아보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코코본드 열심히 투자해도 그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T1이 이제 네, 코코본드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럼 스위스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UBS나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행한 그 신종자본증권에는 그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UBS 신종자본증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좀 긴장하고 있겠네요. 긴장을 하긴 하겠지만 크레딧 스위스 거는 이미 상각돼서 빵원 처리됐으니까 뭐 그래 그건 날렸고 네. UBS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UBS도 있죠. 네. 근데 뭐 UBS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신종자본증권 이거 개인들도 많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것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하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죠 이번 위기하고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개인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네, 기관 해외 기관이라든지 투자자들이. 네,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요.
넘어가시죠. 그렇다면 사실 뭐 스위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줄줄이 뭐 은행이 파산하거나 붕괴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경기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후퇴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크레딧 스위스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즈가 큰 옛날로 치면은 거의 리만급 아니에요? 엄청 큰 음. 네. 은행이잖아요. 거의 네. 리만급의 그런데 글로벌 은행이잖아요. 근데 지난 한 10년 동안 네.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 네. 가지 스캔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팬데믹 기간 이후에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년 초에 터졌던 여러 가지 해치펀드 케이스라든지 이제 그러면서 손실이 되고 이제 누적되는 상황들. 그 한국계 빌황이라는 맞습니다. 분의 아케오스. 눈탱이를 맞은 게 여기 크레딧 네, 스위스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의 핀테크 업체에 투자했다가 거기서 대규모 또 손실 네. 났었던 부분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은행의 그 브랜드 네임이라 할까요? 또는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여기에도 예금 인출 사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났던 그런 은행들의 위기 상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이거든요. 네. 대략 한 지분을 10% 정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약간 해프닝 같은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먼저 사건이 촉발이 된 거는 추가 증자를 그러니까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최대 주주가 사우디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 네. 그러면 얼마나 안 좋길래 참여 안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빠르게 네. 위기가 이제 확산이 된 거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어찌됐건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가 이제 나서서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갈 수 있는 UBS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잘 위기는 좀 봉합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불안한 요인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주말 사이에 이게 네. 계약이 체결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UBS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사해야죠. 크레딧 스위스의 장부를 열어봤을 네. 거예요. 열어보면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했고 뭘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손실이 났고 또는 수익이 났고 이런 부분들 이제 볼 텐데 네.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뭐 노이즈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니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 보면은 뭐 우리가 리만을 크게 네. 기억하지만은 그 전에 뭐죠? 베어스턴스도 베어스턴스도 망했고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메릴린치도 어려웠고 네. 뭐 지금 남아 있는 거 말고 되게 많은 AIG도 되게 위험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금융에서 한 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줄줄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렇게 맞습니다. 확산이 네,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시지만은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도이치뱅크도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좀 약간 붕괴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했던 코코본드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전액 상각 처리 됐다라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유럽 내에서 어떤 데가 좀 위험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바로 지목되는 데가 도이치뱅크이기도 해요. 그 도이치뱅크 안 좋다는 얘기는 한 1, 2년 전에도 네. 들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 기업들의 부도 위험과 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CDS라고 해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게 거의 뭐 한 3,400대에 있다가 이게 하루 사이에 뭐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거의 시장에서는 망하는 게 확실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CDS 프리미엄 좀 올라가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여러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또는 그 이 앞단에 좀 현재 위기가 좀 진화가 된 은행들 말고 네. 향후 몇 개 이제 또 은행들이 후보 조금씩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튀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더라. 그건 하고 하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이 또 넘어지는 데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봐요. 이게 완벽하게 지금 위기가 봉합 초기 진화는 했지만 네.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균열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일단 뭐 반창고를 붙여넣었든 뭐 데일밴드를 붙여놨든 하긴 했지만 네. 네, 이게 여기서 멈추게 될지 아니면 이게
딴 데가 또 터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불안한 게 사실 주말 사이에 금융시장 닫힌 주말 사이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 야 가지고 가 너 빨리 해결해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 끝낸 거잖아요. 네. 이건 스위스니까 네. 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근데 유럽은 지금 유럽 중앙은행인데 어떤 그 회원국들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한다 문제가 생겼다. 그거를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야 이거 뭐 도이치뱅크 위험해? 너 그러면 이탈리아 네가 가지고 와.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위기가 어디 터지면은 지금 미국도 한 나라니까 나와서 그냥 야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인수하고 하자 이게 되는데 유럽에서 만약에 뭐 하나 흔들리면 이게 바로 그렇게 될까? 그래도 뭐 ECB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작년 이제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이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막 이렇게 단행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가장 좀 유럽 내에서 취약하게 좀 대두됐던 곳이 이탈리아였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팍팍팍 튀면서 특히 이제 유럽 금융시장의 뭐 변동성을 볼 때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 스프레드를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튀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 이탈리아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ECB가 그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 양적 긴축도 같이 단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와 관련해서는 얘가 한 창구를 또 열어놨어요. 혹시나 유사시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ECB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유사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좀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뭐 기구는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확산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근데 뭐 보시는 일단 거잖아요. 유럽보다는 미국이 우선 이제 문제인 거니까요. 네. 당장은. 아 네. 그래요?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이쪽이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형은행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캐피탈원이라든지 뭐 웨스트팍 뭐 이런 은행들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은행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이 대형은행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지역의 지역은행들로부터 조달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은 최근에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금융권이 많이 그렇죠. 넣었죠. 네. 네. 그러니까 각 이제 뭐 전국 광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들은 뭐 각 지역의 중소은행들이라든지 지방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조합은행들 있잖아요. 뭐 네.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서도 많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은행들이 아니라 중소형은행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중소형은행들이 갖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거의 한 80%나 된다. 미국이 네. 그저께 밝아든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높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중소형은행들의 위기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앞단에서 빠르게 연준이나 재무부 또는 미국 정부가 좀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예금 은행에 미국 모든 네. 은행의 예금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네. 은행에 이제 한해서 네, 일단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바로 그 뭐 스탠포드였나 아무튼 그 대학교에서 4명의 이제 교수님들이 그 연구를 했어요. 빠르게 3월 13일자에 나온 이제 20페이지짜리의 논문에 따르면 네.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시그니처 은행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 도산할 수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대략 190개 정도가 된다는 와.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186개입니다. 네. 은행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운데 미국의 은행이 대략 한 4천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은행 그러니까 엄청 많네요.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네. 시티 이런 대형 은행들만 알고 계시지만 네. 네,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도 아마 이번에 처음 그쵸.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한 16번째로 큰 은행. 네, 자산 규모는 16번째이고. 네. 근데 이 중소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만약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특히 아까 그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이 되게 강화될 수
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도 문제지만 가게 또는 기업들도 이제 문제가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출을 잘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한테?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상당히 강화했어요. 네.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난 1월 기준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3월 들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이게 커지겠죠. 근데 이제 그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로 대출 기준이 강화됐나라고 봤더니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하고는 별개로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되게 깐깐해진다라고. 신용도 높은 사람만 맞습니다. 대출해주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됐고요. 네. 가장 높게 빠른 속도로. 이게 그러니까 신의 한복판에 있어서 야 이거는 무조건 월세 다 나갈 거야라고 하는 것만 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깐깐해지는 거죠.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금리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소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기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빅테크들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많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정말 탄탄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인즉슨 밑단의 중견 기업이나 소기업들의 고용 여건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 시장이 부러진다, 이쪽의 고용 시장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경제의 거의 직격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어쩌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보다 더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되게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나온 게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 그 연준이 있잖아요. 연준은 그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은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은행에서 미국 소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엊그저께 발간을 했어요. 되게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네.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향후에 좀 전망이 좀 되게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재정적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소기업들이 느끼는 봤을 때 좀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답변들이 좀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향후에 볼 때 특히나 미국 경제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경제를 볼 때 특히 이 미국의 소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소기업과 미국의 소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그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려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요. 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뭐 미칠지? 일단은 만약에 미국의 어떠한 그 경기 침체라든지 리세션이 만약에 온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아까 지금 금리 차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의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의 어떤 크래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환율. 네. 그래서 과거 한번 어떤 위기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가장 이제 극단적이었던 거는 97년, 98년 IMF 당시에 거의 달러 원 환율이 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네, 그랬었고 요 근래에도 보면은 작년에 거의 한 1,400, 340원대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1,300원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제 외환 시장이 가장 급변하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도 다 같이 부러지겠네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결국은 네. 미국의 은행 뭐 또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일단은 제일 그거겠네요. 일단은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부동산 같습니다. 시장은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국은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이 위험하다 네. 이거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게 약간의 이제 우려 섞인 부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어찌됐건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예금금리를 맞춰서 이제 같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금금리는 거의 고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전역의 예금금리가 대략 0.5%밖에 안 되거든요. 아. 네. 대형은행들은 0.5%요? 네, 대형은행들은 0.1% 미만이에요. 안 주네요 이자를. 네,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은 자본시장에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 상품, 특히 이제 MMF라고 하는 단기 금융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 기준금리와 연동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한 4.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번에 25bp 0.25%포인트 또 올렸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던 차이가 벌어졌던 시점이 언제냐면 이 작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금에 있던 자금들이 이 단기 금융시장으로 계속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은행들이 투자해 놓은 투자 상품의 그런 가치가 하락했거나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자금이 옮겨가는 거죠. 저수익 상품에서 고수익 상품으로 옮겨가는 과정도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니무브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이런 수익성 상품들을 좀 수익성 상품에 대한 금리를 올려줄 수 있느냐? 네. 그럴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대형은행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준금리 올라가면 예대금리 네. 차익해가지고 은행들이 수익이 늘어나는데 얘네는 네. 오히려 돈을 빼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하나 있다라고 음. 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가게나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되게 강화가 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이클을 쭉 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기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은 무슨 부도율 이런 우리나라는 뭐 가계 대출 부도율 뭐 개인 대출 부도율 이런 거를 보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는 안 보나요? 그러니까 그런 소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부도를 내고 있다. 아 진짜 안 좋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연체율이에요. 네. 연체율. 네, 네. 뭐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네, 네. 또는 지금 뭐 학자금 대출은 일단은 뭐 팬데믹 때 이제 정부 정책 영향이 있어서 네. 당장 올해 중반 이후부터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학자금이나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그 대출 이런 것들인데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출을 일으킬 때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신용카드 그 금리나 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신용카드 금리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네. 계속해서 이런 금리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아니 금값 그러게요. 저도 네.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금값이 많이 올랐던데요. 네. 네. 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도 금값이 많이 올리네요. 뭐 일단 상대적으로 좀 해지 수단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일단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네. 수단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코인도 많이 네. 올랐어요.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코인 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죠. 계속 그럴까요?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시 위기가 확산될 낮아질 가능성이 것 있다고 이제 코인 보시는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네. 지금 이제 간밤에도 보면 이 코인에 대한 그 규제는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규제 이슈가 좀 계속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전체 이 주식 금융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좀 소규모인 거죠. 상당히 좀 작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금을 여쭤봤는데 코인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코인까지. 네, 네. 금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계속 이렇게 높을까요? 일단 금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계속 가격 상승에 대한 니즈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네.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도 되긴 하지만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많이 좀 보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금은 맞는 거죠. 거기에. 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속한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전 하지만 자산.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나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는 전문가가 아, 아니라서 네.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야, 이거 위험합니다. 넘어갈 뻔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또 어떤 데가 위험하느냐라는 뉴스가 나오는 네. 거 봐야 되고 유럽 쪽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악영향이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연쇄적으로 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 더 위험하긴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네. 예,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지난 주말 이후에 나왔던 특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연준과 그리고 이제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ECB라든지 또는 캐나다 뭐 일본 뭐 이렇게 몇몇 5개 중앙은행인데 서로 이제 달러 유동성을 뭐 이렇게 달러 유동성을 그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 이제 보통 이제 달러 유동성 수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이제 매주 단위로 하다가 네. 이걸 이제 매일 단위로 바꿨고 네, 바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제 연준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과거 이제 위기 상황에만 항상 이제 작동을 했었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고도 또 시장에서는 왈가왈부하는 거죠. 아 지금 상황이 안 좋나라고 이렇게 또. 네. 아, 중앙은행들 긴장하고 있다, 쟤네.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시장 주변에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는 않네요. 불안불안하네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이 약간 좀 넘어가는 사태들이 나오면서 약간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아,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만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주변의 분위기 바뀐 거를 좀 네. 확인해야 될 타이밍이다. 네. 근데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시는 네. 분들도 요즘 많이 불안해하세요.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연쇄적으로 뭐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거겠죠? 뭐 일단 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네. 생각을 좀 하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올해 연말에 가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이 나오게 될 거야라고 하는데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항상 위기 상황은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올리다가 멈추고 항상 인하했을 네. 때부터 그러면 인하를 왜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위기가 오지 않으면 인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과정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 많이 볼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항상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네. 이게 물론 이제 공식은 아닌데 과거 한번 이렇게 보니까 관리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금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인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시그널이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 또는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과정을 보이다가 네. 최근 2주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과정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기 침체를 아까 금리 인하할 때 네.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때가 아니라 확대가 됐다가 축소될 때. 가파르게 축소되는 과정 이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수순으로 하나 둘씩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기는 하시되 일단 요 과정을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 과정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현재 시점에서라도 일부 혹시나 이제 정리해라. 차익 실현이 되어 있다라,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일부 비중에 대한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코너 돌아가니까 야, 차 넘어갈지도 모른다. 꽉 잡아라. 야. 안 넘어갈 것 같지만은 야, 꽉 잡아 이거잖아요. 일단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물론 차가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넘어갈 수 네. 있지만은 일단은 꽉 잡고 계시기를. 네. 뭐 특정 어떤 섹터나 어떤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겠죠. 네. 네,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 국채보다는 네. 일단 단기 국채에 대한 비중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단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단기 국채는 뭐 신흥국, 선진국 뭐 할 거 없이 네. 뭐 안전자산 쪽에서는 이제 단기 국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 달러의 그 금과 네, 관련한 금. 부분들 또 하나는 항상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보면 그 전에는 뭐 엔화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컸다라고 하면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러였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부분도 좀 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 높은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분위기 확인 잘했습니다. FOMC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룰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옆으로 좀 물러난 것 같고 지금 금융 환경 자체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 그렇죠. 어떻게 뉴스가 흘러가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